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부엌을 가르며 터졌다. 탁, 식탁 위에 컵이 쓰러지고 커피가 바닥에 흩어졌다. 그 갈색 물이 타일 사이로 스며들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안엔 오래된 상처가 묻어 있었다.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했다고? 항상 저를 의심하시잖아요. 제가 한숨만 쉬어도 커피만 타도 다 저 때문이래요. 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냥 좀 저를 그만 놔주세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커피잔이 바닥을 굴러가 멈췄다. 정수는 잔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진아, 사람이 무서운 건 미움 때문이 아니야. 믿음이 깨졌을 때야.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며느리는 말없이 뒤돌아섰고 정수는 쓰러진 잔을 천천히 주워들었다. 손끝에 닿는 깨진 유리 조각이 이 집의 관계처럼 서늘하게 느껴졌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햇살은 부엌의 유리창으로 부드럽게 들어왔고 나는 늘 그렇듯 먼저 일어나 밥솥을 열었다. 김이 피어오르며 익숙한 쌀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새벽마다 닦아둔 주방 타일은 여전히 반짝였고 그 위로 세월의 주름 같은 미세한 금이 빛을 반사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며느리 서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의 말투는 늘 공손했다. 정확히 필요한 만큼의 예의, 그러나 그 안에는 온기가 없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도 많이 먹어.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아들 현우는 이미 출근 준비로 바빴고 손자 준서는 교복 단추를 채우느라 허둥거렸다. 현우는 늘 말이 적었다. 엄마, 건강 챙기세요. 그 짧은 인사로 하루가 시작됐다. 문이 닫히고 나면 집안은 고요했다. 서진과 나 둘만 남은 공간. 그 고요는 이상하게 차가웠다. 나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다. 며느리와 나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다. 나는 준서를 돌보고 그녀는 집안의 젊은 기운을 채워 넣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녀의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식탁을 정리할 때마다 그녀는 내 손을 피하듯 움직였다. 컵을 건넬 때도 손끝이 닿지 않게 조심했다. 어쩌면 내가 먼저 느꼈는지도 모른다. 보이지 않는 거리,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냉기. 그건 싸움이 아니라 서서히 익어가는 단절의 냄새였다. 며느리는 하루에 커피를 서너 잔씩 마셨다. 아침마다 진한 냄새가 거실까지 흘러나왔다. 그녀는 늘 말했다. 커피가 있어야 정신이 들어요. 나는 그런 며느리를 위해 때때로 잔을 씻고 커피포트를 닦아놓곤 했다. 그게 나의 작은 배려라 믿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했다. 커피 향이 유난히 쓰게 느껴졌다. 그리고 무언가 미묘하게 달랐다. 그날 오후 나는 식탁에 앉아 손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 부엌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스테인리스 숟가락이 컵벽을 2번 두드리는 소리. 가볍지만 분명한 짤랑 소리. 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서진이 커피를 타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하얀 가루가 흘렀다. 그건 설탕이 아니었다. 입구가 좁은 약 봉투. 그녀는 눈치 보듯 빠르게 봉지를 구기고 버렸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컵을 휘휘 저었다. 표정은 아무렇지 않았다. 그 얼굴에는 낯선 침착함이 있었다. 나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내 시선을 느꼈는지 잔을 들고 뒤돌아보았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말투. 하지만 내 귀에는 이상하게 울렸다. 그래, 좋지.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그리고 그녀가 내 앞에 컵을 내려놓을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다. 잔 안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커피 향 속에 섞인 무언가의 비릿한 냄새. 고맙다, 서진아.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나는 잔을 들어 입술 가까이 가져갔다. 그녀는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조심스러운 관찰, 그리고 어딘가 낯선 불안이 있었다. 그때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서진아, 너가 이거 한 잔 마셔봐라.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공기조차 멈춘 것 같았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좀 진하게 탔나 봐요. 다음엔 괜찮다. 진한 게 좋더라. 나는 말을 끊었다. 그리고 잔을 천천히 밀어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아들은 무심히 밥을 먹었고 손자는 숙제를 하느라 고개를 숙였다. 서진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다. 하지만 속에서는 무언가 서서히 부서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아도 하얀 가루가 떨어지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숟가락이 컵벽을 두드리던 소리, 그 미세한 금소금이 귓가에 맴돌았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걸까? 수십 번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머릿속의 장면은 너무 선명했다. 그녀의 손, 가루의 색, 그 잠깐의 망설임. 나는 그날 처음으로 이 집의 공기가 무섭게 느껴졌다. 살아온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단어. 가족. 그 믿음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새벽이 되자 창문 밖으로 새가 울었다. 어둠 속에서도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내 안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 부엌 한켠의 컵은 그대로 놓여 있었다. 하얀 잔 위로 먼지가 쌓였다. 그 잔을 볼 때마다 나는 내 안의 질문과 마주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 이렇게 변할까? 가족이라는 건 정말 믿을 수 있는 걸까? 그 질문은 대답 없이 내 안을 천천히 파고들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확인하겠다고. 진실이 무엇인지 내 눈으로, 내 손으로 알아보겠다고. 그러나 그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그건 나의 존엄에 대한 싸움이었다. 평생을 남을 믿고 살아온 한 사람의 조용한 반항이었다. 그날의 커피잔은 아직도 내 기억 속에 있다. 빛 한 줄이 잔의 표면을 스쳤을 때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그날 이후 나는 커피를 끊었다. 몸이 원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다. 부엌 선반이 하얀 잔 하나가 빈 그릇처럼 서 있었다. 나는 그 잔을 치우지 않았다. 눈에 보일 때마다 내 안의 질문들이 또렷해졌기 때문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가장 먼저 물을 끓였다. 컵에 뜨거운 물을 따라 두 손으로 감쌌다. 물에는 향이 없었다. 향이 없다는 건 의심도 덜하다는 뜻이었다. 나는 한 모금씩 삼키며 어제의 장면을 천천히 꺼내보았다. 숟가락 소리, 하얀 가루, 그리고 멈칫하던 눈동자.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혹시 내가 오해한 걸까? 오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이 불안은, 이 낯선 공기는 며칠만 지나면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오해가 아니라면? 나는 다시 그 질문 앞에 서야 했다. 그날 오후 복지관에 들렀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반갑다고 인사를 했다. 밥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는데
국물이 식기 전에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식사 자원봉사자가 내 얼굴을 한참 보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어르신, 어디 편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잠이 좀 부족했어요. 식사 후에 복지관 상담실 문을 두드렸다. 늘 말수가 적은 상담사 선생님이 웃으며 맞아주었다. 나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아주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다. 모든 걸 말한 건 아니었다. 다만 내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가족 안에서 느끼는 미세한 두려움이 어떤 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상담사는 한참 듣기만 했다. 그리고는 노트 한 장을 찢어내게 건넸다. 어르신, 사실 확인이 먼저예요. 지금은 의심과 불안이 뒤섞여 있으니 본인이 본 것과 느낀 것을 기록해 두세요. 날짜, 시간, 상황, 감정은 괄호 안에 적으시고요. 그게 어르신의 안전을 지켜줄 거예요. 나는 그 말이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평생 기록의 사람, 교사였다. 아이들의 숙제 공책을 매일 확인하고 학급 일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내던 시간들. 기록은 나를 지탱해준 버릇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작은 공책 하나를 샀다. 표지가 두꺼운, 모서리가 단단한 공책. 손에 쥐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그날 밤 첫 줄을 썼다. 오전 10시 32분. 부엌에서 금속 소리. 하얀 가루. 놀람, 손 떨림. 다음 줄에는 주저하며 적었다. 오후 2시 05분. 커피 권유 받음. 불안, 심장 빠름. 글씨는 다소 삐뚤었지만 문장은 선명했다. 책상 위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나는 내 삶을 한 문장씩 되짚었다. 며칠 동안 나는 의도적으로 집안의 리듬을 바꾸지 않았다. 평소처럼 빨래를 개고 밥을 하고 손자의 가방을 챙겼다. 서진이 커피를 마시러 부엌에 들어갈 때면 나는 싱크대에 그릇수를 세듯 마음속으로 시간을 세웠다. 내 시선은 조용했고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의심을 들키면 모든 게 더 나빠질 거라 느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다. 작은 변화를 시도했다. 컵을 씻을 때 내 잔과 그녀의 잔을 바꾸어 선반에 올려두었다. 손잡이 방향을 살짝 다르게 두고 받침의 위치를 바꾸었다. 그건 누굴 함정에 빠뜨리려는 게 아니었다. 나는 그 누군가보다도 먼저 내 마음을 납득시키고 싶었다. 혹시 정말 우연일 수 있는지, 혹시 내가 긴장해서 본 것인지. 나는 내 눈을 시험했다. 하루는 오전 내내 비가 내렸다. 빗물이 창틀을 두드렸다. 서진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점심이 지난 뒤 그녀는 부엌에서 한참을 서성이더니 갑자기 내 앞에 와서 물었다. 어머니, 커피 드릴까요? 그 표정에는 친절이 얹혀 있었지만 그 친절이 너무 정교해서 오히려 낯설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까? 그녀가 돌아서자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싱크대 쪽으로 걸었다. 몇 걸음 앞 발소리가 바닥에 아주 작게 스며들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선반 위에 있던 내 잔을 살며시 다른 자리에 옮겨두었다. 그녀의 손이 닿는 곳과 닿지 않는 곳, 그 차이는 아주 작은 거리뿐이었다. 잠시 후 그녀가 잔을 들고 돌아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색 액체, 향기의 표면 아래서 어딘가 어긋난 냄새. 나는 잔을 받으며 그녀의 눈을 보았다. 적당한 온기를 흉내낸 눈빛. 그 눈빛을 나는 오랫동안 교무실에서, 복도에서, 수많은 아이들의 얼굴에서 보아왔다. 누군가를 속이려는 눈빛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변명하려는 눈빛. 괜찮아. 괜찮을 거야. 아무 일도 아니야. 그런 말들이 눈동자 안쪽에서 떨렸다. 나는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서진아, 오늘은 내가 먼저 한 모금 마셔볼래?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굳었다. 웃음은 입가에서만 떠다녔다. 어머니, 저는 아까 벌써 그래. 그럼 괜찮겠구나. 나는 잔을 내 쪽에서 밀지 않았다. 그저 거리를 유지했다. 그녀는 끝내 잔을 들지 않았다. 그러고는 물잔을 가져와 내 앞에 내려놓았다. 오늘은 물이 더 나으실지도 몰라요. 속이 편치 않으시면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미루기가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고맙다. 그날 밤 일기장에는 한 줄이 더해졌다. 오후 1시 48분. 커피 권유 재차. 요청 시 상대가 시음 거부. 의심 강화. 그리고 밑줄을 길게 그었다. 펜 끝이 종이를 눌러 미세하게 울렸다. 나는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으려 애썼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말은 평생 나를 지켜준 신념이었다. 아이들도 학부모도 동료도 나는 늘 상대의 이유를 먼저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이유를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안전해야 했다. 다음 날 복지관에서 다시 상담사를 만났다. 나는 일기장을 건넸다. 그는 조용히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는 나지막하게 말했다. 어르신, 지금은 섣불리 다투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르신의 마음이 중요한 때예요. 가능하시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건강 상태를 점검하시고 집 안에서는 본인이 직접 준비한 것만 드세요. 그리고 혹시 누군가에게 보여줄 필요가 생긴다면 오늘의 이 기록들이 어르신의 기억을 지켜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오는 길 보건소에서 혈압과 기본 검사를 받았다. 간호사는 결과지를 건네며 말했다. 크게 걱정할 건 없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어르신, 규칙적으로 드시는 약은 꼭 일정 시간에 드셔야 해요.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약. 약이라는 단어가 오늘따라 낯설었다. 낯선 단어가 내 몸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이 더 낯설었다. 집에 돌아오니 현우가 일찍 퇴근해 와 있었다. 그는 피곤해 보였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다가 내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보건소. 엄마도 이제 건강 챙기셔야죠. 그 말은 옳았지만 내 마음을 덮지는 못했다. 나는 현우에게 모든 걸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에게 상처가 될까 봐서가 아니라 그가 또다시 둘이 잘 지내바라고 말할 것 같아서였다. 그 말은 중립의 옷을 입은 회피였다. 나는 그 회피가 더 이상 우리를 구하지 못하리란 걸 이미 알고 있었다. 하루는 우연히 서진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빨랐다. 나는 창틀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가 돌아오고 나서야 나는 베란다로 나가 쓰레기 봉투를 들여다보았다. 무언가를 찾으려던 건 아니다. 그저 마음이 시키는 일이었다. 비닐 속에는 잘린 영수증 조각, 과자 포장지, 그리고 아주 자잘하게 찢긴 종이들이 섞여 있었다.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증거가 없어 당혹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어서였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낯선 사람이 되는 중이었다. 밤이 깊을수록 집안은 조용해졌다. 조용함은 내 편일 때도 있었지만 오늘의 조용함은 내 편이 아니었다. 나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페이지 상단에 날짜를 적고 그 아래 빈칸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썼다. 오늘의 나는 의심과 배려 사이에서 흔들렸다. 의심은 나를 살리고 배려는 나를 지킨다. 둘 다 필요한데 오늘은 의심을 선택했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손이 덜 떨렸다. 나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남편이 떠나던 해
나에게 남기고 간 짧은 편지. 당신은 늘 옳았다. 그 문장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그때의 나는 젊었고 지금의 나는 늙었다. 하지만 그 문장을 읽을 때만큼은 나는 늘 같은 사람이었다. 이틀 뒤 작은 일이 하나 있었다. 준서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문을 열며 신발을 어지럽게 벗어놓았다. 할머니, 그의 목소리는 밝았다. 나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다가 칼을 내려놓았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늘 체육이 없어졌어요. 아, 엄마가 오늘 친구 만나러 간대요. 늦을 거예요. 그 말이 지나가는데 내 마음 어딘가가 느슨해졌다. 평소의 소리, 평소의 표정, 평소의 오후. 나는 그 평소라는 단어에 잠시 숨을 기대었다. 저녁 무렵 서진이 돌아왔다. 그녀는 평소보다 화장이 연하고 눈가가 말라 있었다. 어머니, 저녁 준비 도와드릴게요. 나는 끄덕였다. 그녀가 싱크대에 서자 이번에는 내가 먼저 물었다. 서진아, 너는 하루에 몇 잔이나 마시니? 커피요? 2잔? 3잔? 그녀는 애써 무심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에 무게를 얹지 않았다. 말의 무게는 때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정하는 법이니까. 그날 밤 나는 결심을 썼다. 검사와 기록을 이어갈 거. 내가 준비한 음식과 음료만 섭취할 거. 직접 보지 못한 것은 판단하지 말 거. 그러나 불안을 내쫓지 말 거. 불안은 경고이고 경고는 생을 지킨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집을 나섰다. 동네 문구점에서 더 두꺼운 공책과 날짜가 크게 적힌 탁상 달력을 샀다. 달력의 칸칸마다 작은 표시를 했다. 평화로운 날엔 동그라미, 의심이 생긴 날엔 작은 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날엔 별표. 달력은 조용한 지도처럼 내 앞에 놓였다. 나는 그 지도를 따라 하루를 걸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표정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나를 바라볼 때마다 짧게 흔들리는 눈동자, 물건을 건넬 때 손을 숨기는 습관, 식탁에서 자주 떨어뜨리는 수저. 마치 마음속의 무게추가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쏠리는 듯했다. 나는 그 쏠림에 말을 얹지 않았다. 말은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다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다리가 필요한 때였다. 내 쪽으로 혹은 그녀의 쪽으로 누구의 쪽이든 상관없었다. 우리가 결국 건너야 한다면 하루는 저녁 준비를 하다. 우연히 그녀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다. 식탁 위에 엎어놓은 화면이 잠시 켜졌다가 꺼졌다. 카톡 미리 보기의 첫 줄. 나도 모르겠어. 그냥 끝내고 싶어. 그 문장이 내 심장을 내려쳤다. 끝내고 싶다니 무엇을? 대화의 전후를 보려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럴 권리가 없었다. 다만 그 문장 하나면 충분했다. 이 집의 공기는 우리 둘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을 더듬으려는 또 다른 손길이 어딘가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밤이 오면 나는 자꾸만 문의 잠금 장치를 확인했다. 1번, 2번, 3번. 불을 끄고 누워도 눈이 감기지 않았다. 눈꺼풀 안쪽에서 잔잔한 그림들이 움직였다. 잔 위로 떨어지는 가루, 붙잡히지 않는 눈빛, 그리고 내가 밀어놓은 잔의 표면. 그 표면은 내 삶의 표면 같았다. 겉은 매끈했지만 안쪽에서는 작은 파문이 계속 번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어쩌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작은 사건을 맞았다. 오후에 복지관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데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다. 서진의 신발이 보이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마른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그 옆에 접힌 메모 한 장. 어머니, 오늘 하루만 저 좀 믿어주세요. 나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믿어달라니.
믿음은 부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쌓이는 것인데 나는 메모를 접어 일기장 사이에 끼웠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 물을 끓였다. 스테인리스 주전자의 몸이 열을 받아 반짝였다. 이번에는 작은 찻잔 2개를 꺼냈다. 커피가 아닌 맑은 차였다. 한 잔은 식탁 위, 한 잔은 내 앞. 나는 자리에 앉아 찻잔의 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믿음을 시험하지 말자. 하지만 내 생을 시험대에 올리지도 말자. 밤이 되어서야 서진이 들어왔다. 그녀는 조용히 내 앞에 앉았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다. 그녀가 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오늘따라 낯설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 안에는 지친 사람이 있었다. 지친 사람이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누구를 향하는지 나는 안다. 대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한다. 가장 상처내기 쉬운 사람을. 나는 일어서서 싱크대로 갔다. 그녀의 잔과 내 잔을 나란히 놓고 물로 헹궜다. 물길이 잔의 표면을 타고 내려갔다. 깨끗해지는 소리, 맑아지는 느낌. 그때 나는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을 선택했다. 분노의 결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결. 나를 잃지 않는 결. 밤, 일기장의 마지막 줄에 적었다. 나는 내 편이 되기로 했다. 의심은 나를 살렸고, 기록은 나를 지켰다. 이제 남은 건 마주할 때를 고르는 일. 손을 떼자 종이가 미세하게 떨렸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살짝 들렸다가 가라앉았다. 나는 불을 끄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다음 장의 문장을 마음속으로 떠올렸다. 마주할 시간, 내가 정한다. 그리고 알았다. 이제 곧 그 시간이 온다는 것을. 그날부터 나는 입을 닫았다. 침묵은 내 무기였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심지어 나 자신에게조차도. 대신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일기장을 펼쳤다. 잉크 냄새가 퍼질 때면 마음이 잠시 진정됐다. 나는 날짜를 적고 그날의 공기와 소리, 냄새를 기록했다. 냄새와 소리. 그 2단어가 내 하루를 구분 짓는 기준이 되었다. 부엌에서 무언가 끓는 냄새가 날 때 나는 몸이 먼저 반응했다. 손끝이 떨리고 시선이 컵으로 갔다. 누군가 내 뒤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서진의 발소리, 현우의 무심한 하품. 그 모든 소리가 내 안에서 뒤섞여 하나의 긴장으로 변했다. 며칠이 지나자 서진은 나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마치 내가 뭔가를 알고 있는지 눈치라도 보는 듯이. 식탁에 앉으면 그녀의 시선이 내 손 위를 맴돌았다. 그 눈빛은 차가운 얼음 위에 금이 가듯 얇고 예리했다. 나는 일부러 모른 척했다. 웃으며 손자의 숙제를 봐주고 서진에게는 오늘 반찬 맛있더라 하고 말했다. 그 모든 말이 방어였다. 말이 나를 보호했다. 하지만 그 방어는 오래가지 못했다. 밤이 되면 집안은 숨을 죽였다. 냉장고의 모터 소리조차 크게 들렸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늘 같은 질문을 했다. 혹시 오늘은 또 넣었을까? 한 번은 컵을 손에 들고 냄새를 맡았다. 쓴내가 미묘하게 달랐다. 커피인지 약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희미했다. 그 순간 손목이 떨렸다. 하지만 나는 다시 잔을 내려놓았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파문이 일었다. 서진이 나를 쳐다봤다.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감정이 없는 껍데기였다.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무표정하게 웃을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나는 일기를 이었었다. 냄새 변화, 시선 불안, 상대 표정 경지.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었다.
의심이 사실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문장을 쓰고 펜을 내려놓는 순간 창밖에서 고양이 울음이 들렸다. 그 울음은 사람의 신음 같았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 후 복지관에 나가던 날이었다. 길가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가로등이 낮은 소리를 냈다. 나는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은 낯설었다.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생겨 있었다. 나는 내 나이를 그때 처음 실감했다. 버스 안에서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비밀을 안고 살까? 어쩌면 나처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불안을 숨기고 있지 않을까? 복지관 문을 나설 때 휴대폰이 울렸다. 현우였다. 엄마, 오늘 병원 다녀오셨다면서요? 응. 검사 받았어. 결과는 괜찮아요? 괜찮지. 나 아직 안 죽어. 내 농담에 아들이 잠시 웃었다. 그 웃음이 낯설었다. 그 웃음이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마음이 아팠다. 엄마, 서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요. 회사에서도 스트레스가 심한가 봐요. 그래. 엄마가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스쳤다. 이해해달라. 그 말은 언제나 약자의 언어처럼 들리지만 어쩐지 오늘은 나를 더 작게 만들었다. 그날 밤 나는 더는 일기를 쓰지 못했다. 펜을 쥐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책상 위에 커피 잔이 눈에 들어왔다. 그냥 평범한 잔인데 그 안에는 나의 공포가 담겨 있었다. 문득 떠올랐다. 남편이 병상에 누워 있을 때의 말. 사람은 말로 싸우지만 마음은 침묵으로 죽는다. 그 문장을 곱씹을수록 지금의 내가 바로 그 침묵 속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이후 나는 일기장을 다른 곳에 숨겼다. 옷장 깊은 서랍 안 옛 교과서들과 함께. 누군가 이걸 본다면 뭐라고 할까? 미쳤다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기록이 없으면 나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었다. 내 안의 기억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이 날마다 다르게 보였다. 때론 죄스러워 보이고 때론 아무렇지 않아 보였다. 나는 그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게 가장 무서웠다. 진짜 위험은 약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의심하기 시작한 순간부터였다. 밤이 깊어지면 불면의 시간이었다. 이상하게도 부엌 쪽에서 늘 바람이 새어 들어왔다. 문이 닫혀 있어도 그 안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듯한 감각이 있었다. 그날도 잠결에 물을 마시러 나가다 부엌 불빛이 새어 나오는 걸 봤다. 서진이었다. 그녀는 싱크대 앞에서 컵을 씻고 있었다. 하지만 그 컵은 내 컵이었다. 그녀는 내가 있는 줄 몰랐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등 뒤로 물소리와 함께 희미한 냄새가 퍼졌다. 약인지 세제인지 모를 냄새. 그때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있겠어요? 응. 물 좀 마시려고. 제가 드릴게요. 괜찮다. 나는 그 말만 하고 방으로 돌아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등 뒤로 들려온 컵 부딪히는 소리. 짤랑. 그 소리가 나를 끝내 잠들지 못하게 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이 말했다. 어머니, 어제 늦게 일어나셨죠? 응. 밤에 제가 잠깐 부엌 정리했어요. 요즘 어머니가 예민하신 것 같아서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그 질문은 칼날 같았다. 나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아니. 너는 잘하고 있어. 그 말은 거짓이었지만 그녀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 진실은 아직 꺼낼 때가 아니었다. 며칠 뒤 현우가 출장을 가며 말했다. 엄마, 서진이랑 잘 지내세요? 그 말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는 몰랐다. 잘 지내라는 말은 언제나
현실을 모르는 사람의 인사였다. 현우가 떠나자 집에는 오직 나와 서진, 그리고 준서만 남았다. 나는 손자의 방으로 가보았다. 책상 위에는 그림 일기장이 있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오늘 엄마랑 할머니가 조용했다. 아빠는 없었다. 나는 숨을 참았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서늘해졌다. 아이의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의 침묵은 아이의 공기가 되고 있었다. 그제서야 깨달았다. 내가 지키려 했던 침묵은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증거였다는 걸. 그날 밤 나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단호했다. 이 집의 공기는 안전하지 않다. 그러나 나는 나를 잃지 않겠다. 누가 이 글을 읽게 되더라도 이건 증오가 아니라 기록이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다. 침묵은 나를 구했고 동시에 나를 가뒀다. 펜 끝에서 잉크가 번졌다. 손끝에 검은 물이 묻었다. 나는 그것을 지우지 않았다. 그건 나의 상처처럼, 나의 증거처럼 남겨두고 싶었다. 그날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하루 종일 바람이 불지 않았다. 창문 밖 나뭇잎도 커튼도 움직이지 않았다. 고요는 평화로워야 하지만 그날의 고요는 그 반대였다. 아침 식탁 위에 올려진 반찬들이 그대로 식어갔다. 현우는 출장을 떠난 지 사흘째, 서진은 부엌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컵을 닦을 때마다 쓱, 쓱 하는 천소리가 들렸다. 그 반복되는 리듬이 내 심장을 두드렸다. 어머니, 오늘은 커피 안 드세요? 서진이 물었다. 나는 신문을 접으며 대답했다. 이제 커피 냄새만 맡아도 속이 쓰리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럼 차라도 드릴게요. 됐어. 내가 쉬어. 그녀가 돌아서려던 순간 나는 조용히 말했다. 서진아.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네, 내가 요즘 힘들다는 말 들었어. 그녀는 잠시 눈을 피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이 제일 안 괜찮은 말이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엔 피로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날 오후 준서가 방에서 뛰어왔다. 할머니, 이거 봐요. 작은 손에는 종이 비행기 한 장이 들려 있었다. 할머니 이름 써도 돼요? 그럼 준서는 종이 비행기를 펴서 안쪽에 연필로 내 이름을 적었다. 이정순. 그리고 그 밑에 또박또박 썼다. 착한 사람.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준서야. 이건 어디서 찾은 종이야? 엄마 책상 위에 있었어요. 뒷면에 뭐가 써 있어서요. 나는 조심스레 종이를 뒤집었다. 거기엔 작게 찢긴 메모한 조각이 붙어 있었다. 수면제 반, 뜨거운 물에. 손끝이 얼어붙었다. 종이에 가장자리가 찢겨 있었고 글씨는 급히 쓴 듯 기울어져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서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아니야. 아무것도. 나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날 밤 서진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지친 얼굴로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오늘은 일이 좀 많았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고생 많았지. 그녀는 부엌으로 갔다.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 물 끓는 소리, 숟가락이 컵을 치는 소리. 그 모든 게 너무 익숙해서 더 무서웠다. 나는 거실 조명을 낮추고 조용히 부엌 쪽을 바라봤다. 그녀가 커피를 따르던 그 순간 한 장의 종이가 카운터 아래로 떨어졌다. 나는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커피를 마시며 그 종이를 발끝으로 밀어 넣었다. 그러나 한 귀퉁이가 보였다. 노란 포스트잇. 준서 감기약.
약국에서 추가 구입 X. 글씨체는 똑같았다. 나는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카메라가 있었다. 남편이 쓰던 필름 카메라. 지금은 쓰이지 않지만 렌즈는 여전히 사람의 진심을 담아낼 것 같았다. 며칠 동안 나는 침묵 속에서 움직였다. 부엌 근처에 작은 녹음기를 숨겼다. 그리고 매일 밤 부엌 불빛이 꺼지면 녹음기를 꺼내 다시 들어봤다. 거기엔 컵 부딪히는 소리, 비닐이 찢어지는 소리, 그리고 아주 희미한 한숨이 있었다. 그 한숨은 너무 익숙했다. 살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소리, 체념의 숨, 죄책의 숨, 슬픔의 숨. 그건 분명 서진의 숨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 한숨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의 숨소리. 다음 날 서진은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눈이 마주치면 괜히 바쁘다며 방으로 들어갔다. 준서와 말할 때조차 불안해 보였다. 그녀의 손톱은 짧게 부러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정돈되지 않았다. 그녀의 완벽한 며느리의 얼굴이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일기장에 썼다. 상대의 불안이 가시처럼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함. 감정은 숨길 수 있어도 눈빛은 못 숨긴다.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며칠 전 준서가 가져온 그 종이 조각. 나는 그것을 투명 비닐에 넣어 봉했다. 그 위에 날짜를 적었다. 3월 27일. 증거 A. 나는 스스로 놀랐다. 평생 남의 잘못을 용서하던 내가 이제는 증거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였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내 방 책상이 조금 움직여 있었다.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고 일기장이 제자리에 있지 않았다. 나는 가슴이 내려앉았다. 누가 읽은 걸까? 그날 이후 서진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어머니, 오늘 준서 학교 다녀올 때 같이 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오히려 낯설었다. 나는 몰랐다. 그녀가 내 기록을 읽었는지 아니면 단지 불안해서 그런지. 다만 확실한 건 우리 둘 사이에 더 이상 숨을 틔울 공간이 없다는 것이었다. 며칠 후 현우가 출장에서 돌아왔다. 그날 밤 우리는 셋이 함께 식탁에 앉았다. 서진은 평소보다 조용했고 현우는 눈치를 보았다. 엄마,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다. 서진이도 요즘 잠을 잘 못 자요? 그래? 엄마한테 죄송하대요. 많이 도와드리지 못해서. 그 말에 서진이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짤랑. 그 소리가 또다시 공기를 멈추게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주워들며 말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요즘 좀 예민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예민했지. 사람이 불안하면 별것도 아닌 일에 흔들리지. 그녀의 눈이 잠시 내 얼굴을 스쳤다. 그 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녹음기를 다시 꺼냈다. 새로운 파일이 하나 더 있었다. 그날 저녁 시간의 녹음이었다. 정확히 7시 42분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그냥 그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뒤로는 아무 말도 없었다. 정적만 길게 이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다. 그 사람처럼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걸까? 현우일까? 나일까? 아니면 자기 자신일까? 그 다음 날 부엌 쓰레기통 아래에서 찢어진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다. 약국 이름, 날짜, 졸피뎀 십정. 날짜는 정확히 내가 커피를 끄는 다음 날이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종이를 쥐자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다. 그 순간 부엌 문이 열렸다. 서진이 서 있었다. 우리의 시선이 맞닿았다. 그녀는 나를 보며 말했다. 그건 제 약이에요. 그래? 네. 불면증 때문에. 그럼 버리지 말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 보여줄래? 그녀의 입술이 말라붙었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그녀는 종이를 내 손에서 빼앗듯 가져갔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신경이 예민해서 그래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안의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꿨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증거 비확보. 대상의 불안이 극단으로 이동. 진실은 이미 손에 있다. 남은 건 꺼내는 순간. 그 문장을 쓰며 생각했다. 진실은 언제나 칼날 같다. 쥐면 다치고 놓으면 잃는다. 나는 어느 쪽을 택해야 할까? 그날 저녁 공기가 이상했다. 한낮에 햇살이 가라앉은 뒤에도 방 안은 어둡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불빛을 켜놓은 것처럼 모든 사물이 너무 또렷했다. 나는 하루 종일 부엌을 닦았다. 싱크대, 가스레인지, 심지어 환풍기까지. 닦을 이유는 없었다. 그저 몸을 움직이고 있으면 생각이 잠시 멈췄기 때문이다. 손끝이 피곤해질 때마다 머릿속의 불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저녁 7시가 조금 넘자 현우가 돌아왔다. 출장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없이 숨을 고르더니 오늘은 우리 셋이 같이 밥 먹어요? 라고 했다. 그 말은 오랜만에 듣는 평범한 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날카롭게 들렸다. 그래. 같이 먹자. 나는 반찬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그 위에는 흰 종이 한 장이 함께 있었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않았던 그것 일기장의 한 페이지. 서진이 부엌 문 앞에서 멈췄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그녀의 시선이 종이 위를 스쳤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현우가 의아한 얼굴로 나를 보았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는 의자를 당겨 앉았다. 밥 먹기 전에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식탁 위에 놓인 것은 단 한 장의 종이, 그리고 그 옆에 투명 비닐봉투. 그 안에는 메모한 조각과 약국 영수증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건 내가 내 커피잔 옆에 흘린 거야.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잘못 본 거겠지. 나는 종이를 가리켰다. 그런데 이건 뭐야? 수면제 반. 뜨거운 물에. 서진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건 제 메모예요. 잠이 안 와서. 잠이 안 오는 사람은 약을 나눠서 남의 잔에 넣지 않아. 그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완전히 멈췄다. 현우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무슨 소리세요? 나는 그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현우야, 내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다. 나는 내가 본 걸 잊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그건 정말 오해예요. 저도 요즘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회사에서 욕먹고, 집에 와도 쉴 데가 없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현우는 어쩔 줄 몰라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서진아,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내가 나를 싫어해도 괜찮아. 사람 사이엔 그런 감정 있을 수 있지. 하지만 사람의 존엄을 건드리면 안 돼.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뜻이 아니었어도 행동은 남는다. 나는 잔잔하게 말했다. 너는 나를 죽이려 한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냥 내 존재가 불편했겠지. 하지만 서진아, 나는 내가 내 아들의 아내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나를 지켜야 했어. 현우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서진이 요즘 정말 예민해요. 엄마가 너무 의심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너도 봐야겠지. 나는 봉투를 열어 일기장을 꺼냈다. 페이지를 넘기며 그날의 기록을 읽었다. 오전 10시 32분. 부엌에서 금속 소리. 하얀 가루. 오후 1시 48분. 시음 요청 시 대상 거부. 글씨가 잔잔한 목소리처럼 방 안에 울렸다. 현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엄마, 그걸 왜 쓰셨어요? 기억은 흔들리니까. 누가 뭐라 해도 기록은 거짓말 안 하니까. 서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못하겠어요. 이제 정말 못 견디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터졌다. 매일 어머니 눈빛이 저를 쫓아요. 제가 뭘 해도 의심하시잖아요. 그날 커피. 맞아요. 제가 넣었어요. 근데 그건 약이 아니라 비타민 가루였어요. 어머니가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서. 그녀의 말은 절규처럼 흘러나왔다. 현우가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다. 서진아, 그게 정말이야? 정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날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제가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저도 무서웠어요.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저는 그냥 어머니가 저를 인정해줬으면 좋겠었어요. 좋은 며느리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든 소리가 멈췄다. 냉장고의 진동, 벽시계의 초침, 그 모든 게 멀어졌다. 그날 내가 내 커피잔에 뭘 넣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내 목소리가 아주 작게 떨렸다. 중요한 건 그날 이후야. 나는 내가 내 눈을 피하는 걸 봤고 내 일기장을 건드린 것도 느꼈어. 그건 죄책감이야. 서진아, 그건 악의가 아니라 두려움이었겠지.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나는 경찰도 부르지 않을 거야. 이건 세상에 알릴 일이 아니야. 하지만 오늘 이후로 이 집에서 내가 마시는 모든 것은 내 손으로 만들 거야. 그게 내 경계야. 그리고 내가 넘어오지 않길 바란다. 서진은 울며 고개를 숙였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혼란이 있었다. 그건 아들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이었다.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눈. 나는 일기장을 덮었다.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얹었다. 이건 내 생의 기록이야. 누가 옳고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내가 본 걸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야. 식탁 위에는 아직 커피잔 하나가 남아 있었다. 식지 않은 잔, 김이 조금씩 흩어지는 그 표면 위로 조용히 불빛이 스쳤다. 나는 그 잔을 들어 조용히 말했다. 서진아, 이젠 내가 마실게. 그녀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 커피는 내가 탔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한 모금 삼켰다. 쓴맛이 입안에 번졌다. 그 쓴맛은 두려움의 맛이 아니라 결심의 맛이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다. 오늘 모든 게 끝났다. 나는 침묵을 버리고 존엄을 지켰다. 이 집은 여전히 어둡지만 이제 나는 그 어둠 속에서도 내 자리를 찾았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다. 봄이 왔다. 긴 겨울이 지나고 바람의 결이 달라졌다. 햇살은 여전히 따가웠지만 공기 속에는 희미한 꽃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그 향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이제는 냄새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식탁 위의 커피잔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일부러 잔을 치우지 않았다. 그건 기억의 상징이었다. 두려움의 시작이자 용서의 끝이 된 하나의 잔. 서진은 그날 이후 말수가 줄었다.
식탁에 앉아도 눈을 자주 내리지 않았다. 준서와 이야기를 나눌 때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가짜라는 걸 알아도 나는 그 노력을 인정해주고 싶었다. 현우는 자주 출장을 줄였다. 퇴근 후엔 아이와 놀아주었고 가끔은 나에게 물었다. 엄마, 괜찮아요?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괜찮지. 사람은 다 상처를 안고 사는 거야. 그 말은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둥그러질 뿐이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닳아 없어지면 그 자리는 새로운 생으로 채워진다. 그날 이후 나는 새벽마다 산책을 했다. 가로등이 희미하게 켜진 길, 사람 없는 도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그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다. 공기 중에는 아직 서늘한 냄새가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길가에서 피어난 민들레를 보며 문득 생각했다. 이 작은 꽃은 밟혀도 다시 피는구나.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래. 나도 다시 피면 돼. 며칠 후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재개했다. 내 이름표 아래에는 작게 이정순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한 어르신이 내게 물었다.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나는 웃었다. 이제야 좀 내 얼굴로 돌아왔어요. 그날 점심시간 상담사 선생님이 내 옆에 앉았다. 어르신, 기록은 계속 쓰세요? 이제 안 써요. 이젠 마음으로만 남기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젠 기록 대신 추억으로 바꾸셨네요. 나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네. 그게 더 따뜻하더라고요. 하루는 우연히 시장에서 서진을 만났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눈이 마주친 순간 둘 다 잠시 멈췄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지내니? 내 어머니는요? 그럭저럭.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들었다. 바람이 시장 골목을 스쳐 지나갔다. 그 바람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먼지를 털어내는 듯 했다. 서진아.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날 일은 이제 내 마음에서 다 흘러갔어. 나는 너를 용서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요? 그래. 사람은 다 실수하지.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저는 그때 정말 무너져 있었어요. 아무도 제 얘길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말안이 됐다. 나는 미소 지었다. 늦은 사과도 결국 사과야.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나는 손사래를 쳤다. 나 이제 그냥 사람으로 불리고 싶다. 며느리, 시어머니, 그런 이름보다. 서진은 잠시 나를 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내 안에 오래된 긴장이 풀어졌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을 꺼냈다. 이젠 펜을 들지 않아도 됐지만 그 표지를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몇 달 전의 문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침묵을 버리고 존엄을 지켰다. 그 아래에 나는 새로 한 줄을 썼다. 그리고 오늘 평온을 얻었다. 며칠 뒤 준서가 방학 숙제를 했다. 주제는 가족에게 편지 쓰기. 그 아이는 하얀 종이에 또박또박 글씨를 썼다. 할머니, 저는 이제 커피 냄새가 좋아요. 왜냐하면 그 냄새가 할머니 냄새 같아요. 나는 웃었다. 눈물이 고이기도 했다. 작은 손으로 건넨 그 편지 속에 이 집의 마지막 온기가 담겨 있었다. 지금도 아침이면 나는 커피를 내린다. 천천히
향이 피어오르는 걸 보며 잔 위로 스며드는 김 속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 향은 이제 내 삶의 냄새가 되었다. 살다 보면 미움도 식고 분노도 마른다. 그게 내가 배운 마지막 교훈이었다. 그리고 그 위에 남는 건 결국 자신을 지켜낸 사람의 얼굴이다. 봄빛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온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쓴맛은 여전하지만 그 뒤에 남는 향은 부드럽다. 이제 나는 안다. 사람의 삶도 그렇다는 걸. 쓴맛이 지나야 향이 남는다는 걸.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어머니도 아닌 그저 나로 남고 싶다. 오늘의 나는 나로서 살아있다. 당신의 하루에도 평온히 머물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연이 머무는 집에서 매일 밤 누군가의 진짜 이야기가 찾아옵니다.